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월 달이 됐습니다. 벌써 언제 6월이 오나 했는데 벌써 6월이 됐어요. 자, 6월에 이제 시작되는 강의는 압축 이론입니다. 뭐 이름이 항상 좀 바뀔 수 있지만 기본 이론, 뭐 심화 이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기본 이론, 압축 이론 이렇게 이름을 변형하기도 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한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기출 강의 듣고 이제 압축 이론 강의로 갑니다. 선생님들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기본 이론 기출 분석 이후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압축 이론 6월달 8회 동안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여기 딱 지나고 나면 이게 딱 지금 중간이에요, 그죠? 이거 지나고 나면 영역별 문풀과 실전 모고 파이널 모고로 가게 된다. 네, 벌써 이제 전체 커리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네, 화이팅. 네, 자, 그래서 이 압축 이론은 암기맥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맥 1권이랑 뭐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1권의 내용을 이렇게 줄였고 그리고 2권, 3권도 다 줄여가지고 책이 우리 3권짜리 책을 한 권에다가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냐. 아니, 다 들어가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 줄여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간략하게 줄이거나 아예 빼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눈 거지만 요는 이제 선생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보시면 24회, 16회에서 8회로 줄어드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 리뷰를 한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독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해보셔서 알지만 잘 차근차근 따라오고 계신 선생님들은 뭐 원래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전체를 한번 보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빠른 속도로 좀 볼 수 있게 하는가, 그게 이 강의의 쟁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압축 이론은 오늘 한 번, 그 다음 금요일 날까지 해서 지역사회가 2회 진행이 되고 다음 주는 성인, 그 다음 주는 여성아동, 마지막 주 정신으로 이렇게 총 8회로 진행이 됩니다. 네, 빠른 속도로 아주 속도감 있게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까지 공부를 각자 해오셨겠지만 이런 거죠. 이제 시작하는 그 즈음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어떤 책 중에 인류의 조건인가? 그 책에 보면 그 요약이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길게 장황하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는 뭘 정확히 모르는 거다. 그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내가 답안을 쓰려고 할 때 뭘 모르면 자꾸 장황해져요. 알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말 핵심만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결국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요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 중에서도 계속해서 1권에서 우리 맥 1권에서 기본 이론 때 공부했던 것들을 지역사회를 다시 다루지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제가 속도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거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압축 이론이든 기본 이론이든 뭐 영역별 문제풀이든 결국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할 때는 2회밖에 안 되지만 간단하게 한번 퀴즈를 좀 풀어보고 워밍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지역사회 기능과 특성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기능과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겠지만 어떤 단어들을 쓸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이 가장 핵심적인 게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이라든가 사회화의 기능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경제적 기능,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경제적 기능, 상부상조의 기능, 상호작용하는 것들, 사회화의 기능, 이런 이제 기능들을 단어로 좀 써보시면 좋겠다.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제 특성이죠. 특성에 있어서 지역사회 특성을 얘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죠?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한다. 그리고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 그리고 공동 유대감.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어요, 현재까지. 자, 그 다음 라놀드가 제시한 건강의 결정요인 4가지를 설명하시오. 건강의 결정요인 4가지, 라놀드는 캐나다의 보건부 장관이었고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양식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생활양식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가 있죠?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것,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내지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핵심은 이제 보건의료의 체계, 보건의료 전달 체계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체계 이론에서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체계 내에 남아있는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한다? 엔트로피라고 한다.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이런 이제 용어들에 대한 것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서 자가간호 요구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 요구에 대한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요구에 근거한 체계, 요구에 대해서 어떤 간호 체계가 주어지느냐. 사실은 자가간호 요구가 영양을 초과한다. 이때 발생하는 게 결핍이죠. 기출이 됐던 것이고. 자, 체계에 해당되는 것은 간호체계에 해당되는 전체적 보상체계, 부분적 보상체계, 교육지지적인 체계가 있는데 이제 요구에 해당되는 세 가지는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나 발달적인 자가간호 요구냐, 그리고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냐. 그 세 가지의 요구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다 답을 또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다섯 번째, 로이의 이론에서 적응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적응양상에 뭐가 있죠? 생자역상, 생리적인 양상, 자아개념 양상, 자아개념 양상, 그리고 역할기능 양상, 상호의존 양상,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상호의존 양상을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설명을 해야 돼요. 상호의존 양상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의미 있는 타인 또는 지지체계와의 관계, 사랑, 존경, 이런 가치에 대한 것들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분리라든가 고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되죠. 상호의존 양상. 자, 그 다음 오타와 원장의 3대 원칙을 쓰시오 했습니다. 오타와 원장의 3대 원칙은 선생님들이 잘 기억할 것이다. 옹호, 역량 강화, 연합.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HP 2030은 어디서 나오죠? 건강증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HP 2030의 기본 원칙을 세 가지를 써라.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아니라 원래 6가지잖아요. 총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모든 정책에.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우선적인 반영을 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건강 수준, 건강 형평성의 제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 세 번째, 건강 친화적인, 네 번째,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다. 또 모든 부문과의 연계 협력이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출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앞에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사실 이 요약, 압축 이런 강의들을 지나가면서 영역별로 가고 실전목으로 가면 계속 이제 저도 모르게 이거는 선생님들 안 나왔었어요. 이건 나올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신념 모형에 따를 때 행동의 계기를 설명하시오. 자, 건강신념 모형 건강증진 이론의 여러 이론들 중에서 행동의 계기는 뭐냐? 행동의 계기는 뭐죠? 행위를 일으키는, 행동을 발생시킨다, 행동을 유발한다.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내적인 것도 있고 외적인 것도 있다. 외적인 것. 자,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이렇게 분류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적인 거에는 뭐가 있죠? 증상 같은 것이 있다. 외적인 거에는 외부의 뭐 대인 관계라든가 대중 매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료 정보 등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변화 단계 이론에서 의사결정 균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선생님들 이런 이제 도발이 많을 거예요. 계속 문제가 어떤 이론에서 그 이론은 알죠? 그 이론에 이건 뭐예요? 써보세요.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항상 도전이죠. 자, 의사결정 균형은 뭐예요? 두 가지 단어를 써야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자, 그래서 프로스 앤 콘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비교하고 평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 예. 그게 의사결정 균형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출제할 만한 그런 좀 텀이 됐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 보건교육에 있어서 대상자의 학습 요구 4가지. 4가지에 뭐가 들어가죠? 규내, 외상,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규범적인 요구, 내면적 요구,
그리고 외향적 요구, 상대적 요구다. 그렇죠?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 먼저는 이걸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서 규범적 요구는 뭐예요? 외면적, 내면의 요구는 뭐예요? 외향적 요구는 뭐예요? 또는 상대적 요구는 뭐예요?를 설명하라고 하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항상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혹시 잘 못 쓰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이제 압축 강의 이후에는 반드시 좀 표시를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래요. 이제는 그 단계가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프렌들리하게, 친절하게 해야 되니까. 모든 지금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모두가 다 기본 강의부터 쫙 따라온 게 아니라, 지금 다 임용 공부 한번 해볼까? 이러고 이제 압축 강의를 딱 들어왔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 무슨 소리지? 할 수가 있어요. 대전제는 뭐냐면, 저희 커리의 대전제는 선생님들이 기본 강의부터 쭉 따라왔다라고 전제하지만, 혹 지금 이제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이 압축 강의의 교재가 되는 암기맥은 기본 이론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축약을 해놓고, 그걸 다시 이제 암기하고 회독할 수 있게끔 돕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암기돼야 되는 것들은 이 강의 안에서, 지금 한 달의 강의 안에서 전체를 최대한 좀 다룬다. 그러다 보니까 막 지엽적인 것에 가기보다는 정말 핵심적인 쟁점들을 다시 외우라고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암기해 가시고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하다. 요게 되면 7, 8월 달에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죠? 자, 이제 시험 시간입니다. 한번 써봅시다. 2교시입니다. 3교시입니다. 이렇게 써보는 그런 접근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이제 어떤 커리의 진행과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숨을 돌리면서 바로 본격적으로 강의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이 암기맥의 목차 부분에 보시면 이제 지역사회간호가 1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2편이 정신간호 돼 있는데, 우리 커리의 순서상 지역, 성인, 여성, 아동, 정신 이런 순서로 갑니다. 암기맥의 교재의 페이지만 1편 그리고 2편의 정신간호로 나와 있어요. 자, 1편에 보시면 지역사회간호의 각 쟁점들, 이제 지역사회간호 개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난관리, 또 인구, 모자보건, 노인보건까지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기 있는 챕터의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시험에 다 100% 출제됩니다. 예외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이 개념화에 대한 것만, 이 지역사회간호 개념화를 어떻게 출제하지? 이렇게 좀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그냥 다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용들에 좀 뛰어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중간에 역학까지죠. 세트 11까지의 내용은 이게 이제 총론 파트잖아요. 제가 보통 이제 심화 이론 과거에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보통 기본 강의를 끝내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할 때는 목차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인드맵을 가지고 펼쳤었는데, 우리 기출 분석을 할 때도 이미 그렇게 봤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들 빠른 속도로 좀 보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게 의외로 또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목차만 말씀드리고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용으로. 자, 근데 여기까지가 총론이고, 그 이하에 있는 가족간호, 학교보건, 그쵸? 그리고 직업건강간호, 또 환경, 나머지 파트, 여긴 다 합쳐서 강론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학교보건에 있어서 학교보건교육 과정이 있죠.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의 출제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 가서 다시 또 강의를 드리겠지만, 이미 기본 강의 때 들었어도 이건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학습을 하든지 간에 한 번 들어가지고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들었어도 이게 나한테 세팅돼가지고 체계화돼가지고 내가 그걸 꺼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보건교육 과정이에요. 학교 보건교육 과정. 이게 선생님의 여담이지만, 학교에 가서 보건교사가 되셔서 가르치려고, 중등이나 고등에서 가르치려고 그 보건교육 과정을 들여다봐도 잘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 시험을 준비할 때 이 내용을 이렇게 확실히 숙지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2022에 바뀐 거기 때문에, 바뀐 내용들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다시 강조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학교 보건교육 과정을 근간으로 해서 보건교사가 봐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펼쳐놓는, 재구성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접근인데, 우리 시험의 과목이 학교 보건교육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를 비롯한 지역사회 정신간호, 성인간호, 여성아동간호 이렇게 간호학의 과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펼치진 않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가 페이지로 치면 125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 1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지만 우리가 암기엠의 즉 요약 강의 안에서 더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것은 문제풀이 안에서 문제를 드리고 내용을 익혀가도록 하겠다. 그런 이제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자,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첫 번째. 네. 옆에 공사를 하나 봐요. 네. 화이팅. 자, 첫 번째 이제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합니다. 개념이라는 게 컨셉추얼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예, 사실 지역사회 간호의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가 개념이 구조화가 딱 돼가지고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다가 내용만 잘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축 강의를 시작할 때 선생님들 머릿속에 이 과목뿐만 아니라 임용에 출제되어지는 전 과목이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렇게 과목별로 세팅이 돼 있지.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고, 지역사회는 총론과 강론으로 돼 있지. 근데 총론 안에는 또 뭐가 있지?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간다면 이미 컨셉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문제로 출제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사실 압축 이론이나 요약 강의의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제목을 제가 두 가지를 자꾸 얘기하는데, 압축 강의라고 하면 이게 뭔가 압축을 하는데 뭘 압축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 목적이 요약이에요. 요약. 그래서 했던 것들을 다시 요약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개념은 지역사회의 개념입니다.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의 개념. 이미 앞에서 퀴즈로도 보셨지만 지역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클래식한 정의가 스테노프와 랭캐스터라고 하는 학자의 조작적인 정의입니다.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 보시면 사람과 장소, 기능이라는 측면을 포함해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리적인 측면, 그렇죠? 그리고 기능적인 지역사회 활동이나 목표와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정의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의를 얘기하다 보면 지역사회 간호에서 지역사회의 정의는 목표, 그리고 대상 목표, 활동 내지는 행위 방법 수단,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더 쉽게 아시겠죠? 이렇게 대상, 목표, 행위 방법 수단. 그래서 이 대상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사회 간호를 구분한 게 여기 보면 구조적인 지역사회냐 또는 기능적인 지역사회냐 감정적인 지역사회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인 지역사회는 집합체라든가 지정학적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기능적인 지역사회에 해당되는 건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 뭐 자원 공동체. 감정적인 지역사회는 뭐가 있죠? 소속 공동체라든가 특수 흥미 공동체 등이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숙지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지역사회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미 퀴즈에서 보신 것처럼 지리적인 영역이다, 상호작용이다, 유대감이다, 이런 것이 지역사회를 설명할 때 들어가는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건강하다라는 거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인데 건강한 지역사회는 어떻게 정의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중요 키워드는 건강도시예요. 건강도시. 자, 선생님들이 건강도시의 출제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건강도시가 그냥 개념으로만 자꾸 나왔다면 법에 명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건강도시가 들어가 있어요. 건강도시가.
그래서 법 관련된 강의들을 하면서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건강도시를 정의한다고 하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밑줄 쳐 있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적절한 보건사업과 치료적인 치료 서비스를 갖춘다. 최적의 서비스, 치료 서비스를 갖춘 도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춘 도시가 건강도시다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면 이제 그럼 주민들이 건강한 건 상관없습니까? 아니, 당연히 주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이면 좋겠고, 동시에 모든 시민이 보건사업이나 최적의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위쪽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깨끗하고 안정한 도시, 안정된 도시, 시민의 모든 그 기본 요구가 충족되는 도시. 여기 보면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과 개인의 연계, 뭐 이런 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이걸 답으로 쓰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건강도시는 이런 내용들, 또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다. 자, 그래서 건강도시를 설명하는 데 들어가게 되는 프로파일들이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건강도시 요건뿐만 아니라 인구, 건강 수준, 생활 양식, 주거 환경, 사회경제적인 여건, 물리적인 환경, 또 불평등, 물리적인 사회적인 하부 구조, 마지막에 공중보건 정책 및 서비스를 가지고 건강도시를 설명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건강도시의 프로파일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외웠잖아요. 인강생이 주사를 맞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한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진 아주 가장 좋은 두 문자가 아닌가.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파트는 갈수록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셉추얼 프레임워크에서 지역사회 간호의 프레임워크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간호를 어떻게 프레임워크 할 거냐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대상이 뭐지? 목표가 뭐지? 그죠? 그리고 어떤 행위나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행위 방법 수단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이걸 기억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하다 보면 이 그 대상 목표 행위 방법 수단이라는 건 지역사회 간호를 설명할 때 대상 목표 행위 방법 수단을 설명하는 건데, 이 대상인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건가? 건강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 건강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혈압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전한 안전 상태다. 다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 건강을 설명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연속선이라는 겁니다. 연속선. 그러니까 헬스 일리스 컨티뉴움이라고 하죠. 연속된 상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연속된 상태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건강 아니면 질병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건강 아니면 질병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래서 건강과 상병은 배타적이고 건강 상병을 정도의 차이로 연속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것의 좀 대표적인, 이걸 잘 설명한 사람이 프레시맨이잖아요. 프레시맨의 기능 연속 지표에서 등장하는 그 용어들, 중간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건 적정 기능 수준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기능장애 또는 사망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과 상병 상태는 절대치가 아니고 정도의 차이다. 질병이 아닌 상병으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물론 이제 뒤에서 이제 이론을 가지고 더 얘기를 하지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을 얘기할 때 자신만의 어떤 관점들, 행복이다, 적응이다, 역할 수행이다, 그리고 임상적인 모형이다. 욕심이 많죠? 4가지나 가지고 설명을 해서. 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머릿속에 건강과 건강의 대척점에 있는 질병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스미스의 관점이 중요한 건, 스미스가 행복을 얘기하면서 자아실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 그건 행복한 것이고 건강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면 불건강한 것이다, 질병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 관점에서 역할 수행을 한다면 건강한 것이고, 역할 수행을 못한다면 실패한 것이다. 이게 이제 질병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인데, 선생님들 앞에서도 다 보셨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해하면 충분히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주요 논점이라는 게 지금 말했던 지역사회 간호를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안에서 대상이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대상의 건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계속 등장하는 한 가지 용어가 뭐냐면 적정기능 수준이에요. 지역사회 간호의 적정기능 수준이라는 말은 선생님들이 잘 들어보셨고 기억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시험에 대비해서 이걸 가지고서 쓰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1993년에 뭐 영양요인에 대한 것을 문제로 객관식으로 준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없어요. 그러나 적정기능 수준이라는 것이 대상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다라고 하면, 자, 선생님들이 대상, 목표, 행위방법, 수단 할 때 이 목표가 결국은 OLOF에서 적정기능 수준입니다. 적정기능 수준 향상이다. 적정기능 수준의 향상이다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관심이 어디에 있죠? 그럼 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자, 그대로 읽어볼까요? 그럼 적정기능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얘기하는데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과 건강 지표가 실제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적정기능 수준의 향상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 집단에 대한 건강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기능이 도대체 뭐야? 앞에서 말한 지역사회의 기능이 뭐야? 지역사회의 기능이 경제적인 기능이야? 사회화의 기능이야? 뭐 상호작용의 기능이야? 그럼 그 기능을 각각 다 어떻게 적정 기능으로 바꿀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시험에서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조금 용어를 좀 간추려서 키워드로 만든 게 없냐?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건강권과 건강 형평성이에요. 이거 지역사회 앞부분에 잘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보시면 참 재밌겠지만, 자, 그래서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논의가 뭐죠? 건강이 권리다라는 거죠. 건강의 권리를 어디서 주장을 했느냐? 건강을 권리로 설명한 접근은 어디에 있느냐? 뭐 헌법과 뭐 보건의료기본법과 여러 가지 법령들에 나온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법 조항을 쓰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이라든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기본적으로 건강을 권리로 설명하고 있고, 이게 권리라고 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형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형평성과 건강 결정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건강 형평성, 이거는 한번 시험에 낼만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건강 형평성의 개념을 써라. 개념이 뭐죠? 자, 보시면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핵심은 차이가 난다고 건강을 받을 수 있는 건강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차이가 생기면 안 된다. 이퀴티라는 거죠. 이퀴티가 건강 형평성, 형평이잖아요. 형과 헬스 이퀴티가 건강의 형평성입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키워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을 머릿속에 딱 익혀가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 형평성은 뭐가 문제인데, 건강 형평성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인데 그게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결국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게 교육이나 직업이나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뭔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어떻게 하면 되죠? 조정하면, 그러면 건강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기 논리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건, 그럼 그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해당되어지는 것, 즉 건강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뭔데? 라고 하니까 등장하는 게 건강의 결정 요인이죠. 그렇죠? 건강의 결정 요인. 우리 좀 전에 제가 라놀드가 주장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묶어놓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요인, 생활양식 요인, 환경 요인, 보건의료 체계라든가 제도적인 요인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생활양식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순간, 이제 잘 생각해봐요. 생활양식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순간, 그러면 이제 누구 책임이죠? 네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이다 하려면 보건의료 체계나 제도 요인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지니까 그럼 당신들이 잘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건강 증진에 관련된 부분이나 보건교육에 대한 게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 지역사회 간호 보건 행정 파트에 가서 선생님들 같이 공부했지만,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괜찮나요? 지역사회 간호 보건 행정 파트에서 공부했지만 얘가 무시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에도 자꾸 이제 빈도가 높아지. 왜냐면 그냥 선생님들 이거는 배경으로 좀 알아두시면 생활양식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럼 생활양식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세요. 제도가 안 갖춰져 있는데 의료기관이 다 망했고 예를 들어 의료인이 없고 이런데 어떻게 그러면 보건이 지켜지겠습니까? 건강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중요해진다라는 거 또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지역사회 간호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선생님들 이런 맥락에서 이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 맥락에서, 이 위에서 보셨던 맥락 하에 지역사회 간호사는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 관련된 시험, 국가고시나 뭐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에서만 지금 이 부분을 문제를 낸 적이 없는데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을 어떻게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있느냐? 대상자 중심이냐? 서비스 전달 중심이냐? 인구 집단 중심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만약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나눌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대상자 중심이라고 한다면 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 교육을 한다, 상담을 한다, 의뢰한다, 또 역할 모델이 된다,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대상자 중심의 역할로서 구분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여기 이제 대상자 중심의 역할의 사례 관리자를 보면 간호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비용 효과적 자원 활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비용 효과적 자원 활용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비용을 줄여야겠지. 네. 비용 효과적인 자원 활용이 선생님들 딱 지난 24년에 출제된 비용 경제성 평가와 관련 비용 효율이라든가 비용 효과라든가 비용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비용 효용 경제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등장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사례 관리하고도 관련됩니다. 자, 한편 이제 서비스 전달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정이나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인구 집단 중심의 역할에 가서 보면 이게 좀 갑자기 위에서는 사례 관리자라고 하는데 여기 사례 발굴자라고 하니까 뭔가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사례 발굴자는 찾아내는 거죠. 뭘 찾아냅니까? 특정한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낸다. 특정한 건강 요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견해낸다. 그게 이제 사례 발굴자의 역할이다. 사례 관리자는 관리적인 측면이니까 그래서 비용 효과 내지는 경제성에 대한 측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발굴자는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제도권 밖으로 나가 있다고 찾아낸다라는 것을 보시는 게 필요하죠. 자, 아래쪽에 이제 지도자, 변화 촉진자, 옹호자, 사회적 마케터 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사회적 마케터 내지는 사회 마케팅 이런 내용들 역시 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에요. 마케팅은 원래 어디서 출제가 되죠?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마케팅 배웠어요? 관리에서 배우죠. 간호관리. 간호관리의 한 파트로 들어가서 마케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마케팅을 얘기하면 항상 마케팅 원래 경영학의 관점이기 때문에 포피가 나와야 돼요. 포피가 뭡니까? 프라이스,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덕트.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프로덕트이죠. 그리고 프로모션. 네.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 1P를 더한다면? 프로세스? 네. 포지션.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포피를 섞는 걸 마케팅 믹스라고 하고,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이냐, 장소 전략이냐, 그렇죠? 유통 전략이냐, 또 촉진 전략이냐, 제품 전략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있는 5P 전략이라고 해서 포지셔닝. 제품을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 아마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별로 우리 지역사회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텐데 사회적 마케터 내지는 사회 마케팅을 하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도 시험이 이렇게 살짝씩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 마케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원활히 유통시키기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마케팅 믹스, 또 포지셔닝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나올 만한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 좀 제가 아마 영역별 문제풀이 가도 문제를 또 드릴 거예요.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시험의 출제의 선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 과목이 지역사회 간호죠. 그럼 지역사회 간호를 어떤 이론, 모형에 근거해서 실제로 적용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선생님들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뭐 석박사 과정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 강의를 하다가 놀란 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미 석박사를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임용시험은 달라요. 저도 이제 석박사 과정을 했지만 임용시험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똑같은 지역사회 간호인데 이 지역사회 간호가 임용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연구해서 그걸 실제로 확인해보고 연습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역사회 간호를 어떤 이론이나 모형에다가 넣어서 적용을 할 것인가가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론의 핵심이에요. 뭐 체계 이론이다, 교환 이론이다, 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다, 오렘의 이론이다, 노예 이론이다, 우리 다 앞에서 봤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에 대비를 해서 이 이론을 볼 때도 이 이론에서 그러면 이 이론이나 모형의 구성 요소, 이 이론이나 모형에서 논의하는 어떤 특정 컴포넌트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은 일단 이 이론에서 얘기되는 그런 개념들을 익히는 게 핵심이에요. 개념이 익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험 못 봅니다. 네, 그냥 이건 뭐 아주 단적으로. 그냥 잘 안 외워지는데요. 그거는 선생님 사정이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 앞에랑 좀 말이 다른 것 같은데 앞에서는 외우지 말라더니 이제 외우라고 그러네. 아니, 이제 시험이 가까우면 외우라고 해야죠. 필요한 것들을. 자, 그런데 보세요. 처음 봤을 때보다는 아마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더 들어오실 겁니다. 경계, 환경, 그렇죠? 속성,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항상성, 이런 개념들을 좀 익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지역사회 간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하는데 체계 이론을 가지고 적용하고자 한다. 체계 이론에 근거할 때 항상성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그럼 체계 이론에서 말하는 항상성에 대한 설명과 성인간호학의 내분비계에서 말하는 항상성의 개념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지. 내분비에서는 호르몬을 가지고서 신체가 어떻게 이른바 네거티브 피드백을 하느냐, 이걸 중요하게 쓴다면 여기서는 키워드가 이 유기체 내지는 체계가 나오고 체계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귤레이션을 하는 거다. 그래서 피드백이 일어난다. 그렇죠? 피드백이 하나의 항상성의 한 예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체계를 환경으로 구분하는 거, 환경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계를 얘기하다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투과성이다. 얼마나 이제 트랜스퍼런시잖아요. 이 투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뭘 얘기하는 거죠? 개방이 됐느냐 개방되지 않았느냐로 결정이 된다. 개방됐냐 폐쇄적이냐.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개방체계 폐쇄체계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개방되고 폐쇄되어져 있는 체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개방체계 폐쇄체계 안에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게 물질과 에너지가 움직이겠죠. 물질과 에너지. 자, 그럼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되어진다.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폐쇄체계냐 개방체계냐로 구분을 하는데, 에너지가 현재 체계 내에 많이 남아있다. 일로 전환될 수 없는 에너지가 남아있다. 전환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그 개념의 차이가 뭐죠? 용어의 차이가 엔트로피냐 네게트로피냐 이렇게 나뉘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강의 때는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이제는 선생님들이 한번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을 통해서 이런 게 문제로 나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대로 워딩 그대로 좀 봐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한편 그렇게 보고 나면 이제 그럼 안 본 게 있는데요, 놔둔 게 있는데요. 예컨대 균등 종국이라든가 위계적 질서라든가 이런 개념들. 균등 종국은 뭐죠? 이퀴파니언 파이널리티라고 해서 시작과 끝이 결국 같다. 이 체계가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달라도 어떻게 해요?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런 접근이거든요. 자, 그런 이제 개념들을 좀 익혀두시는 게 필요하다. 한편 마지막 자기 조절 뭐예요? 개방 체계의 한 특성이다. 자기 조절 능력이다. 체계 내의 질서라든가 예측력, 환경 조절이 체계의 자기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개념들을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풀려다 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적용한다는 게
지금 위에서 봤던 용어들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 시험 기출문제에서 보셨지만 그래서 체계의 구성물이라는 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지역사회 주민.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구성물은 그 체계 안에 구성물은 지역사회 주민이다. 자원은 뭐예요? 자원은 체계 내에 있는 자원들, 체계 내에 지역사회의 건강과 관련된 물적, 인적, 환경적 자원들을 얘기한다. 선생님 이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죠? 목표는 어떻게 돼요? 목표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 네,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 그리고 경계는 뭐가 되죠? 경계는 시리적인 경계, 지리적 경계, 지역사회의 경계가 되겠죠. 지역사회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안다고 해도, 이 이론의 이런 용어들을 다 안다고 해도 막상 지금 여기 적용되는 것을 딱 보면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율하는 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잘 계속해서 따라오신 선생님들은 기본 강의를 들었고 기출 분석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럼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기출을 풀 때 이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했던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이건 답을 잘 못 쓰겠는데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 압축 이론을 가면서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결국 문제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은 뭐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교환이겠죠. 교환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교환을 설명하는데 교환을 뭐라고 설명하죠? 바꾼다. 뭐로 바꾸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를 바꾸는 거냐? 교환을 따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환을 하면 경제적인 것만 바꾸는 게 아니죠. 경제적인 어떤 이익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물질적 교환과 비물질적 교환이다. 지금 지역사회 간호를 설명할 때 물질적인 교환과 비물질적인 교환이 있다.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의 제공 시 물질적 비물질적 교환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 이걸 바로 읽어가시면 지역사회 간호에서 이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간호사가 보건소에 방문한 대상자에게 독감 예방접종 시행하고 비용을 받는다. 물질적인 교환이 일어나지만 비물질적인 교환도 일어난다.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 이것 이상의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데 교환 이론에 있어서의 어떤 대전제들이 있잖아요. 해서 위에 보면 성공명제, 자극명제, 가치명제, 박탈포만명제, 욕구불만, 공격명제 이런 명제들이 나오는데 그냥 선생님들 이게 제가 책에는 계속 써놓잖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출제될까봐 써놓는데 일부 그 지역사회 간호학 교과서들, 대학 교재들에서 이렇게 막 제외되고 있어요. 이걸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이나 오렘의 이론이나 노이의 이론이나 시험에 그래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이론들조차 너무 오래돼가지고 최신의 이론들이 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한계가 있지만 자, 일단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합시다.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를 얘기할 때 교환 이론을 가지고 자극명제라는 걸 얘기를 하면요. 자극명제 보세요. 특정 자극을 포함한 과거 행동이 보상이 되는 게 일종의 자극이죠. 그렇죠? 자극을 포함한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 핵심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더 증가시킬 것이냐. 이거는 건강증진 내지는 건강행위 이론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모든 이론이나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 내지는 대상 집단이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바뀔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명제 같은 게 중요하죠. 격려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지지를 받으니까 행동을 하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보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근데 이제 딱 보면 바로 위에 교환 이론에는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얘는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야.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 방문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몰라서 선생님들 보시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베티 뉴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체계 이론이에요.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이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체계 이론하고 관련이 된다. 그럼 그 체계 이론에서 얘기한 게 뭐냐? 그 체계 이론은 경계를 얘기하고 물질과 에너지를 얘기하고 개방체계, 폐쇄체계 등을 이야기하면서 체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체계 내의 구성물들이 뭔가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외부와의 관계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이걸 딱 들여다보니까 기본 구조와 방어선으로 형성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선생님들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하면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그려드리거든요. 핵심 원이 있고 저항성,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이 있고 바깥에 스트레스 원이 있다. 물론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체계 내에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스트레스 원이 바깥에서 침투에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죠. 침투했다 튕겨 나가기도 하고 침투해서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 맞죠? 자, 여기 보니까 저항선은 뭐냐? 저항선은 핵심원에서 가장 가까이의 핵심 부위에 있는 그런 선이죠. 그렇죠? 막는 것, 방어하는 것, 방어선에 해당이 된다. 백혈구의 이동이라든가 면역 생성 반응 등이 저항선의 기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한편 이제 정상방어선은 뭐예요? 정상방어선은 저항선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것인데, 자, 설명을 하기는 인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의 대처, 생활 양식. 여기 보면 이제 생활 양식 이런 게 들어가죠. 생활 양식. 발달 상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해놓고 얘가 정상방어선이냐 저항선이냐 유연방어선이냐 골라내도록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한편 이제 유연방어선 어떻게 돼 있죠? 자, 유연방어선은 신속하게 변화하는 것이고 스트레스 요인이 정상 방어선을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완충지대다. 늘 설명드릴 때 버퍼링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쿠션.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양 불량이나 불면이나 많은 스트레스 등이 완충체계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설명을 보시면 유연 방어선은 결국 완충작용을 해야 되는데 영양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런 완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연 방어선이 손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이 얘기들을 하는 모든 근원이 되는 게 스트레스 원이죠. 당연히 스트레스 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요인으로 구분해가지고 스트레스 원을 설명합니다. 선생님들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얘는 보면 이게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로 설명을 하거나 내적 스트레스다, 대인적 스트레스다, 외적 스트레스다 용어를 바꿔버리면 헷갈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공부를 다 했는데 막상 시험해 보니까 내가 외운 거 아니고 다른 용어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그 원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영어를 한국말로 바꾸면서 워낙에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책을 쓰려다 보니 똑같은 걸 쓰려니까 여러분 어때요? 베낀 것 같잖아. 말을 바꿔야 돼. 이상한 걸로 바꾸는 거야. 제가 지역사회간호학 책 한 10권 봤어요. 10권이 이제 계속 살아남은 게 아니라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보면 이렇게 오다가 쭉 줄어들어가지고 막 사라져.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보면 다 서로 뭐라 그러죠? 서로 베꼈어요. 서로 베껴가지고 뭐가 뭔지를 나중에는 알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죠. 이게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체계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체계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냐, 체계 외에서 벌어지는 문제냐, 이 체계와 체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냐. 자, 이건 기억을 꼭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네, 충분히 다시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이제 출제가 또 예상되어지는 게 예방 단계와 관련된 겁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 구분을 합니다. 1, 2, 3차 예방을 얘기하려면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가지고 1, 2, 3차 예방을 하려면 1차 예방은 어떤 상태냐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 대상 체계에 어떤 증상이나 반응이 생기지 않은 상태다.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2차 예방은 키워드를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정상 방어선에 침입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연 방어선, 정상 방어선, 저항선까지 있으면 사실은 정상 방어선에 침입하면 그게 2차 예방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유연방어선에 침입하면 유연방어선 유연하니까 잘 이게 튕겨 나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차 예방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2차 예방은 정상방어선에 침입한 상태다. 그래서 저항에 내지는 저항선에 도착해서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증상이 발생했다,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2차 예방을 선생님들 어떻게 기억하죠?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렇게 외우죠. 그럼 조기 진단을 할 때는 증상이 나타난 때예요, 안 나타난 때예요? 안 나타난 때잖아요. 그럼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질환이 진행돼 가지고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정상방어선을 침입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아 이미 이건 그 체계를 침범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뭐죠? 3차 예방은 재구성을 한다. 재구성. 중요 키워드가 재구성입니다. 재구성. 재구성 내지는 회복, 복구 이런 단어를 쓰죠. 자, 개념을 쓰면 뭐예요? 재구성의 개념은 뭐죠? 스트레스 원에 대한 반응을 처리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대상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건 개념을 쓰라고 하는데 치고 들어오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그 내용 안에 있었으면 우리가 봤을 가능성이 큰데 놓쳤다는 건 다시 좀 잘 살펴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은 이미 우리 퀴즈에서도 봤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키가 자가간호 요구와 간호 체계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는 건 자가간호 요구가 몇 가지로 분류된다?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 그 다음 간호 체계가 전체적 보상 체계, 부분적 보상 체계, 교육 지지적 보상 체계, 교육 지지적인 체계.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잘 하신 거예요, 그죠? 이미 내가 이건 다 기억을 한다. 그럼 그 다음을 물어보죠. 그러면 자가간호 요구에서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 설명해 보세요. 잘 안 써지는데 펜이 안 나가. 그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의 핵심 키는 뭐죠? 기본적인 욕구다.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뭐예요?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게 뭐 물이라든가 숨을 쉬는 공기라든가, 그렇죠? 배설이라든가 기본적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아래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확장하되 핵심은 머릿속에 기본적 욕구 이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자가간호 요구다. 정상적인 삶을 위한. 자, 그러나 발달적인 자가간호 요구하면 딱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뭐죠? 발달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 그거만 기억하면 되죠. 발달 생애주기. 자, 건강 이탈은 질병과 상해. 끝. 이거 말고 다른 용어를 기억해야 된다?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선생님들 공부를 하다 보면 요 키워드를 기억해가지고 시험장에 딱 갔는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걸 어떻게 확장해서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기억해도 된다는 건 이미 내가 그 키워드를 딱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뭔가 더 설명을 할 수 있다거나 발달 과정과 생애 주기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어떻게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를 쓸 것인지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지. 그때 이 키워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키워드만 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답을 쓰려다 보면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7, 8월 넘어서 9월 달에 답안 피드백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딱 단어만 써놓는 거야. 서술을 하는데 단어만 써놓는 거야. 이 단어를 왜 썼는지 물어보고 싶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역별 문제풀이를 할 때도 사실은 키워드들을 기억하시되 거기서 구체적인 의미를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예컨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보상 체계를 설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자기 간호, 자가 간호 활동을 못한다. 전적으로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간호사가 전적으로 모든 거 해준다. 자, 부분적인 보상체계다라고 하면 그럼 부분적으로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려고 봤더니 뭔가가 들어가요. 그죠?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는 충족하지만 건강 이탈 요구는 충족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는 충족되지만 건강 이탈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세 번째. 교육지지적인 체계는 자원은 가지고 있는데 기술 획득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죠. 자가간호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은 가지고 있는데 기술 획득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아마 좀 느끼시겠지만 결국 이걸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써내는가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 핵심 키를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 가려면 이미 이건 머릿속에서 끝났어야 돼. 자가간호 요구나 간호 체계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 이 ODM의 자가간호 이론에 있어서 자가간호 역량이나 자가간호 결핍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가간호 결핍을 설명해라 하면 중요 키워드가 2개 들어가야 돼요. 뭘까요? 역량과 요구예요. 역량과 요구. 근데 또 키워드가 2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역량과 요구는 기억했는데 답을 쓸 때 역량이 요구를 초과한다 이렇게 쓰면 땡이지. 요구가 역량을 초과했다.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렇죠? 역량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역량 부족 현상이, 양상이 자가간호 결핍이다. 그 자가간호 결핍 때 필요한 게 간호 역량이고 간호 역량과 관련된 게 간호 체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지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